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팰리세이드 가솔린 3.8입니다. 팰리세이드는 SUV지만 미니밴의 그 패키징까지 갖추고 나와서 SUV뿐만 아니라 다른 세그먼트의 수요까지 뺏어온다고 할 정도로 상품성이 커버하는 영역이 꽤 넓습니다. 팰리세이드는 2.2 디젤과 가솔린 3.8 두 가지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예전과 달리 디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 특히 가솔린 SUV에 대한 그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의 가솔린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는 꽤 높은 편입니다. 팰리세이드도 가솔린이 좀 더 싸죠. 가장 기본형이 3,500만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니까 배기량과 이 차의 사이즈 또는 편의 장비를 생각을 하면은 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엔진마다 트림은 딱 두 개예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3.8의 H트랙 그리고 프레스티 트리입니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죠. 팰리세이드는 최근에 나온 다른 현대의 그 신차에 비해서 비교적 눈에 빨리 익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던 인상과는 달리 지금은 그 전면의 얼굴이 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급에 맞게 존재감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특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차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디테일을 자세히 보면은 새로운 느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램프류가 좀 독특하죠. 보통 주간등은 가로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세로로 디자인을 했고 거기다가 그 면적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색깔도 특이하고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전장과 전폭은 지포 렉스턴이나 모하비보다 더 크죠. 그리고 휠 베이스는 렉스턴이나 모하비보다 긴 거는 물론 미국에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과 비교했어도 가장 긴 편에 속해요. 뒤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죠. 특히 트렁크 쪽에 있는 그 팰리세이드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잖아요. 저게 저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은 여백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3.8 가솔린이라고 따로 배지가 없어요. 그냥 H트랙이라고만 있죠. 따라서 겉모습만 보면은 이 차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는 좀 알기가 힘들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45의 50R20입니다. 팰리세이드의 휠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 산타페나 소렌토는 19인치가 가장 큰데 팰리세이드는 20인치까지 들어가죠. 2.2 디젤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잘 나왔죠. 팰리세이드의 내장 색상은 블랙과 버건디, 네이비, 웜, 그레이, 투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2 디젤 때 다른 실내 색상과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지금 보시는 이 밝은 색이 가장 낫습니다. 실내에 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쓰인 이 우드 그레인인데 기존의 현대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고 실내를 좀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검은색보다는 좀 낫고 거기다가 A필러부터 이 천장 전체에는 이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니까 확실히 그 미적용 차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요. 만져보면은 그 촉감 자체도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이 스웨이드가 시각적으로 좀 더 따뜻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가 좀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적용된 이 우레탄 색상과 운전대의 색상은 그 아이서티 그 파란색과 좀 비슷한 빛을 냅니다. 모니터는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요즘에 현대가 많이 사용하는 돌출형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 모니터가 좀 위치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는 시선을 밑으로 많이 내리지 않아도 돼요. 이 차 실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이그로시를 많이 안 쓴 건데 요즘에는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하이그로시의 그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이 계기판과 모니터에 하이그로시를 집중적으로 써서 딱 차에 앉으면은 뭔가 하이그로시 되게 많이 썼다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모니터 내의 메뉴는 기존의 현대차와 거의 동일한데 이 차가 약간은 좀 미니밴 같은 패키징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의 메뉴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셋업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 끝에 음성 메모 기능도 있고 요거는 그 K9에도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후석 대화 모드는 그 정말 그 미니밴 같은 그런 기능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걸 누르면은 지금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1열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그 2, 3열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열은 앞을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소리가 2, 3열 승객에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들리는 거죠. 이거는 혼다 오디세이에도 있는 기능인데 뭔가 좀 미니밴스러운 기능이죠.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은
이 기능이 끝나고요. 그리고 다른 차에서는 못 봤던 그 후석 취침 모드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잘 자라고 2, 3열의 소리를 죽이는 거죠. 여기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석 취침 모드 설정 시에는 그 1열에만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후석 공조 조작이 들어가면은 1열에서 2, 3열의 온도 및 바람 세기 이거를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뒤에서 조절을 못하게 이렇게 잠가 버릴 수도 있고요. 차량 설정에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과 공조장치, 시트와 스티어링 휠 이 조절 메뉴가 있는데, 그러니까 1열에서 3열 시트의 등받이도 접을 수가 있죠. 지금이 3열 시트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접힘을 누르면은 이렇게 접히고 양쪽 다 접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개 모두 다 다시 원래대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열에서 3열 시트를 전부 접고 펼 수 있는 거는 꽤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분할 화면도 있는데 여기서 주요 메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넘기면은 후속 대화도 여기에 메뉴가 나오고요. 이 메뉴에서는 날씨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송풍구 밑에는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거 역시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디자인이죠. 그 버튼의 크기 자체도 적당히 좀 크고요. 반면에 이 버튼 위에 입혀진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예쁘지는 않아요. 흔히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그 기존의 현대차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버튼식 기어인데, 이 기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PRND로 이동을 합니다. 장점은 공간인데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공간을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피단으로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버튼식 기어와 공조장치가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의 위치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눈에도 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기어 버튼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과 통풍과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모여 있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현대차에서는 없던 디자인이죠. 보통 현대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다 버튼식이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이 다이얼이 적용이 됐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보면은 온로드와 오프로드 두 가지가 있고요. 온로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컴포트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위쪽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컴포트와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만 적용이 되고, 여기서 오프로드 모드, 그러니까 터레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스노우와 머드, 샌드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드 전환할 때마다 이 모니터에 이렇게 뜨죠. 이렇게 센터 패시아 뒤에는 수납 공간이 또 있죠. 여기는 신발 한 켤레 정도 놓을 정도의 폭이고요. 그리고 12V와 USB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에는 USB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팰리세이드 실내에서 가장 미니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수납 공간인데, 이게 약간 카니발을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죠. 보통의 SUV나 승용차에는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일단 여기 부분의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커버로 이렇게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두 개가 나오죠. 컵홀더도 약간은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버리고 이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컵홀더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놓고 푸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딱 나오죠. 이거는 그 모닝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데, 다른 차들처럼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핸드폰을 무선 충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모니터 상단에 이렇게 충전 중이라고 그림도 뜹니다. 이게 G90도 이렇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카니발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깊기도 깊지만 그 좌우의 폭도 넓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에비앙 넣고도 이만큼이 좀 남죠.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2.2 디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사이즈의 SUV라면 그 주정차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럴 때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은 상당히 좀 편리하죠. 특히 그 폭이 넓어서 그 차선에 좀 가운데로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때 그 우측의 분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 버드뷰 화면이 있으면은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D 모드로 바꾸면은 전방 카메라가 나타나고요. 후방에 주차할 때 그 차가 나타나면은 경고음을 울리고 충돌이 감지되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기능은 되게 많은데 화질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개폐 버튼과 컨버세이션 미러가 있죠. 이게 있다 보니까 보통 차들에 있는 그 선글라스 수납함이 없죠. 2열에서는 그 썬루프 커버까지 전부 다 전동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열 쪽의 썬루프 커버는 수동이고요. 운전대는 디자인이나 림에 쓰인 가죽 모두 평범합니다. 그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현대 로고가 좀 더 커 보이죠. 예전보다 좀 커진 것 같고 약간 좀 더 광택도 나는 것 같아요. 스포크 왼쪽에는 음성인식과 오디오 관련, 오른쪽에는 트릭 컴퓨터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HUD는 그 시인성이 꽤 좋은 편이죠. 그 높이를 가장 높게 20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약 한 5 정도 됩니다. 멈춰 있어서 속도계만 나오는데 여기에 주행 경로 안내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죠. 도로 정보 안내, 주행 보조, 차로 안전 정보, 사각지대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속도계 숫자 크기는 작게와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색상도 흰색과 주황색, 녹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계기판은 좀 너무 디자인이 단순한 것 같아요. 저기에 파란색 조명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멋을 내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 비하면 좀 평범하죠. 지금은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그 H트랙 사륜이죠. 앞뒤 토크 배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있는 메뉴는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여기는 지금 HUD 메뉴 화면이고요. 그리고 운전 보조에 들어가면은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보조에서는 이런 메뉴들의 기능 활성화 여부를 정할 수가 있죠. 이 운전자 보조 메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ADAS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사각지대 경고 장치, 차로 이탈 방지, ESC 온오프, 그리고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원터치로 열리고요. 중간에 한번 멈추고 싶으면은 이렇게 짧게 한번 누르면 되고,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닫힙니다. 시트는 차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에요. 부드러운 쿠션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쿠션이 약간 좀 탄탄한 편에 가깝습니다. 시트의 기능성이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등 상단과 머리가 좀 가깝게 잘 붙는 건데, 특히 등 상단이 좀 편해요. 이 시트 등받이의 가장 윗부분과 등, 그리고 헤드레스트와 머리의 거리가 좀 가까운 편입니다. 시트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반면에 시트의 가죽이 썩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간단한 편이죠. 유리는 상하향 모드 4개 다 원터치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은 그 다른 실내 공간의 수납 공간에 비해서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죠. 저기에 딱 그 병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구획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젤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공간은 슬라이딩 하기 나름인데, 가까운 쪽에 있는 시트처럼 최대한 뒤로 밀면은 무릎 공간이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나타 정도의 무릎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저 먼 쪽은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서 첫 번째 걸리는 위치인데, 저 상태에서는 성인이 앉기에는 좀 무릎 공간이 부족하죠. 3열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트 사이에 통로가 있잖아요. 7인승은 2열에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저 통로 사이로 좀 비좁지만 들어는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2열 시트를 슬라이딩 시키는 건데, 지금처럼 등받이 각도가 뒤로 이렇게 많이 뉘어져 있으면은 저 버튼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어깨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죠. 이렇게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터치로 슬라이딩이 되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완전히 앞으로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앞쪽으로 딱 당겨줘야지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죠. 이 어깨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고요. 2열의 거주성에서 등받이 각도도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의 등받이가 뒤로 꽤 많이 뉘어지는 편이죠. 이 차가 또 미니밴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2열 시트 도어 트림에도 컵홀더가 2개가 있어요. 앞뒤의 사이즈도 다르고, 보통 2열의 도어 트림에 컵홀더가 2개가 있진 않잖아요, SUV가. 근데 이 차는 미니밴처럼 여기에 컵홀더가 2개가 있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작은 편인데 저기에는 딱 병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센터 콘솔 박스에는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별도로 통풍과 열선, 공조장치의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특징 중에 하나가 2열 시트에도 통풍이 적용이 된 건데, 2열 시트에도 통풍이 적용된 차가 거의 없죠. 지금 딱히 생각나는 차가
그 스타렉스 리무진 정도밖에 없네요. 어쨌든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된 거는 꽤 장점이고, 이 통풍 시트는 8인승은 없고 7인승에만 적용이 됩니다. 2열 승객을 위한 USB 포트의 위치가 독특하죠. 이렇게 1열 시트 양쪽에 USB 포트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요 밑에는 12V와 220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이렇게 천장에 있는 것도 미니밴 같죠. 지금 2열 시트는 앞으로 가장 당긴 상태고요. 등받이는 최대한 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엉덩이는 3열 시트에 바짝 붙이고 앉았는데,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무릎 공간이 없죠. 그렇다고 무릎이 닿는 건 아니지만 그 거주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물론 보통 SUV의 3열 치고는 거주 공간이 괜찮은 편이지만 성인이 장거리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왼쪽처럼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키면은 무릎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는 이제 앉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가 7인승인데 사실상 6인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3열 시트에 3명이 앉기가 뭐 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좌우의 폭이 좁죠. 왜냐하면은 저 휠하우스 때문에 폭이 2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좁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 성인이 앉기에는 당연히 힘들고 아이들은 3명이 앉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2.1 디젤 시승할 때는 3열 시트가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앉아보니까 그때만큼 3열 시트의 그 쿠션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네요. 확실히 3열 시트는 그 일반적인 시트 대비해서 좀 쿠션이 짧은 편이죠. 반면에 이 3열 시트 치고는 그 시트의 쿠션이 괜찮아요. 보통 SUV의 3열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 3열 시트도 약간 쿠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팰리세이드는 3열 시트에도 어느 정도는 그 쿠션이 좀 있는 편이에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3열 시트의 그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돼요. 보통 3열은 시트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팰리세이드는 그 각도 조절도 되지만 그 조절폭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열 시트를 가장 뒤로 뉘으면은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3열에 앉으면은 생각보다 이 전방의 시야가 좋아요. 이게 아마 7인승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3열의 양쪽 끝에는 컵홀더 2개와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버튼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죠. 팰리세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트렁크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를 사용을 하고도 이 정도의 기본 트렁크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3열 시트까지 다 승객이 차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짐 공간이 확보가 되죠. 거기다가 이 바닥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은 그 패키지에 포함이 된 거죠. 이 왼쪽 벽에 보면은 버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2, 3열 시트를 접고 펼 수 있는 버튼들인데, 이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고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3열 시트가 접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도 같이 접히고요. 근데 접힐 때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죠.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고요. 참고로 트렁크에서도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펴는 건 수동이고요. 네, 어쨌든 2, 3열 시트를 모두 다 접으면은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는데, 제가 좀 전에 누워보니까 제 키가 177인데 딱 그 길이는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풀플랫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히터는 끈 상태이고요. 가솔린 엔진답게 공회전대의 정숙성은 좋습니다. 보통 가솔린 엔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용함 또는 정숙성을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기대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회전 정숙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량은 작은데 음색 자체는 약간 둥둥둥둥 하는 그런 소리는 좀 들려요. 그리고 이 차가 안에서는 안 들리지만 밖에서 들으면은 공회전 때 그 의외로 그 배기음이 좀 있어요. 약간 둥둥둥둥하게 잔잔하게. 진동은 이 운전대로는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산타페 2.0 가솔린 시승할 때 가솔린 엔진 치고도 이 진동 대책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도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시트 역시도 진동이 억제가 잘 돼 있는데, 이 운전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보통 진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정한 파장으로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짝 생기고 그래요. 예, 어쨌든 공회전 때의 정숙성이라든가 진동 대책은 이 가솔린 차답게 잘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8L 자연흡기와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기존에 3.8L 엔진 자연흡기 있었잖아요. G80에 쓰는 거. 그 엔진에
애킨슨 사이클 버전이라고 봐야겠죠. 보통 애킨슨 사이클은 그 연비 때문에 쓰잖아요. 따라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애킨슨 사이클을 채용을 하고요. 연비 때문에. 그 애킨슨 사이클은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하죠. 기존의 주류로 사용하는 오토 사이클과 비교하면은 연비가 좋죠. 단점으로는 출력이 떨어지는데, 그 출력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좀 리터당 출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저속 토크가 부족하고 고회전에서 파워도 좀 덜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적용을 하면은 그 밟는 즉시 전기 모터는 큰 힘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냥 자연흡기에 애킨슨 사이클은 잘 안 쓰는 편인데, 요즘에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도요타를 시작으로 현대에도 이 자연흡기 애킨슨 사이클을 팰리세이드에 선보였고요. 주행 질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디젤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차는 좀 좋은 의미로 그 움직임이 좀 묵직해요. 실제로 빠르기도 빠르지만 전체적인 방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디젤보다. 왜냐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더 적게 들어오는 편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때 디젤과 가솔린을 달린 그 노면이 달라서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는 제가 며칠 뒤에 가솔린과 디젤을 비교 시승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같은 그 노면에서 타보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팰리세이드 가솔린은 전체적인 방음이 괜찮습니다.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대략 지금 속도가 80, 9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뭐 90이나 110 뭐 요 사이에서라면은 이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3.8L라는 배기량이 꽤 크잖아요. 그런 큰 배기량의 차답게 되게 저속부터 매끈하게 움직이고, 그 파워의 전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제 오늘 운전해 보니까 이게 하체가 단단한 건지 부드러운 건지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오면은 그거를 흡수를 잘 하고 그러는데, 무슨 과속 방지턱을 넘고 그럴 때 보면은, 그럴 때는 한 번에 좀 탁 하고 첫 충격이 좀 강하게 와요. 그럴 때 보면은 이거 하체가 좀 단단한가?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드럽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너 성능은 당연히 이보다 아래급인 산타페보다는 좀 둔하죠. 사실 무게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이 넓은 전폭이 좀 부담이 되고, 빨리 돌면은 근데 얘도 코너 빨리 돌면은 약간 그 뒤가 좀 더 민첩하게 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차 덩치 생각해서 이 정도의 회전 성능이라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너는 스포츠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코너 한두 번 돌아보니까 안 미끄러질 것 같아갖고 풀악셀로 돌았는데 좀 밀려나려는 그런 모션이 나오긴 하지만 차선 거의 안 벗어나네요. 덩치를 보면은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막상 코너 돌아보니까 그동안 현대기아차 타면서 뭐 대략 비슷하게 느낀 점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그대로 있네요. 동력 성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네요. 이게 295마력인데 약간 디튠된 엔진이고, 거기다가 회전 질감 또는 고회전 파워도 떨어지는 애킨슨 사이클이어서 고회전 파워도 잘 안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네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 2.3과 비교했을 때 더 빨라요. 저는 이 차 시승하기 전에는 가속력은 익스플로러 2.3이 더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정지에서 180까지로 딱 비교해보니까 이 차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제 동영상 기준이긴 한데, 기존에 탔던 차들 현대차와 비교해보면은 이 차가 i30 N9보다 빨라요. 정지에서 200까지도 빠르고 220까지도 빠르고, 제로 200까지는 신형 벨로스터 1.6과 거의 같고요. 따라서 이 차 덩치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의 가속력은 예상을 좀 웃도는 그런 성능이라고 할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 4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죠. 뭐 대부분이 비슷하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장 처음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가속 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죠.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고 민감해지죠. 그 빨라지고 민감해지는 게 어디에서도 차이가 나냐면은 ISG로 엔진이 시동이 오프됐다가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좀 차이가 나요. 이 차가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멈췄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 그때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 갖고 가속 페달 아주 조금 밟고 출발할 때요, 그때는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얘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뒤가 더 밀어주고 앞이 더 감기고 그런 모션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 다시 하면은 그 가속 페달 아주 조금 밟고 출발한 상황이 있잖아요. 뭐 그 정체 구간에서 그럴 땐 이게 반응이 좀 느려갖고 저는 약간 좀 답답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게 좀 더 나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무슨 ISG의 그 반응이 늦다기보다는 그냥 에킨슨 사이클 때문에 그 아주 그 극저속에서의 반응이 느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는 조용한데 그렇다고 그 엔진 소리를 아주 완전히 죽인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이 차는 그 2000rpm 이후부터 나는 그런 베이스 톤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이렇게 낮게 쭉 깔리면서 지금처럼 고회전으로 가속을 할 때도 엔진 소리가 그 상대적으로 그 회전수와 비례해서 커지진 않죠. 그리고 수동 모드 말고 D 모드로 가속을 하니까 이 회전수를 더 높게 쓰네요. 대략 한 6500rpm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고속 안정성은 충분히 좋은 편이고요. 이거는 뭐 디젤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뭐 당연히 속도가 높으니까 커지지만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들려요. 이 계기판의 후측방 모니터는 이제 가운데에서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밤에도 잘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 K9만큼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요거 자체는 그 G90와 거의 동일한 화질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저런 턱 넘을 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충격이 되게 강하게 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진동은 또 별로 없고, 요거는 디젤과 좀 거의 비슷한 특성인데 물론 얘가 승차감이 더 좋죠.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G9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컴포트 모드로 돌면은 스포츠 모드보다 그 언더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리막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스포티하게 도는 건 맞거든요. 그 모션이 뒤로 더 토크가 많이 가면서 안으로 더 감기고 그러는데 오르막에서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특성이. 연비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매번 체크하는 곳에서 시속 90으로 달리면은 그 리터당 순간 연비가 대략 15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10 내외로 나오고, 같은 조건에서 시속 110으로 달렸을 때 순간 연비가 10 정도 나오는 차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캐딜락 XT5 3.6L 엔진, 그 차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 차 제가 처음 받았을 때 리셋을 시키고요, 그 양재동에서 그 마포대교 대략 그 정도까지 왔을 때 차가 좀 밀렸어요. 그렇다가 아주 완전히 많이 밀린 건 아니고 대략 뭐 한 20에서 60km 사이, 그 사이로 이제 정체가 계속 풀리고 밀리고 그랬는데 평균 연비를 보니까 대략 한 7 정도?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달려도 생각만큼 그렇게 그 평균 연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좀 장시간 달리면은 제가 최저로 한 평균 연비가 리터당 한 4km까지는 제가 떨어뜨려 본 것 같아요. 8단 변속기는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뭐 딱히 뭐 스포티하다거나 짝짝 붙는다거나 그런 뭐 느낌은 없지만 뭐 변속 충격도 없고, 보통 변속 충격이 있으면은 승차감 저하의 요인이 되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현대차의 이 8단 변속기는 차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에 쓰인 8단은 좀 변속 충격이 있고 그랬는데 얘는 그 어제 오늘 운전을 하면서 변속 충격을 거의 못 느꼈어요. 가속 카메라 앞에서 그 자동 감속하는 기능도 그 일반 도로까지 확대된 버전이 탑재가 됐죠. 기존에는 그 고속도로에서만 됐는데 지금은 이런 일반 도로, 자유로에서 됩니다. 이 카메라 대략 한 500m 전에서부터 이제 감속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속 90km 그 도로라고 한다면은 ACC를 92, 뭐 93 이렇게 맞추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그 90 밑으로 떨어뜨리고 카메라를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래 세팅한 속도로 복귀를 하죠. 사실 이것도 꽤 편한 기능 중 하나예요. 차선 유지 장치의 유지 시간은 제가 뭐 모든 도로를 다 해본 건 아닌데 대략 직선에서 코너가 아주 살짝 섞인 그런 도로에서 최대 한 55초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55초가 지나면은 여기에 경고등이 뜨고 그로도 한 30초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물론 경고등이 계속 울리죠. 그 후에 이제 해지가 되는데 그 후에 차선 유지만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같이 해지가 돼요.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운전자가 정신을 잃을 경우에 이것만 해지가 되면은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사고가 더 크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전히 해지가 되면은 속도는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안전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 정도의 그 곡선에서도 차선 중앙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 코너가 좀 연속이 되면은 유지 시간이 짧아지죠. 반면에 그 직선이 쭉 이어지면은 이거보다는 그 더 길게 갑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요 같은 그 환경에서 차선이 흐려지고 또는 없어지고 그거를 좀 확인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차선이 좀 흐려지죠. 여기서 좀 놓치는 차가 간혹 있어요. 근데 얘는 어제 오늘 해보니까 이렇게 좀 흐려진 상황에서도 놓치고 그러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지나면은 한쪽 차선이 없어지거든요. 이쪽만 선명해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한쪽 차선이 좀 선명하니까 비교적 가운데를 좀 잘 지키고 가죠.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디젤보다는 전체적인 뭐 승차감이나 정숙성, 뭐 진동 말할 것도 없고 다 좋죠. 주행 질감까지.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가솔린을 사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또 차라는 게 온전히 딱 그것만 갖고 구매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행거리가 많으시면은 당연히 또 디젤을 사야 되고, 근데 얘는 세금도 비싸고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그 유류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잘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젤에 이어서 가솔린까지 타보니까 이 차는 상품 기획이 참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산타페보다 큰 SUV를 원하는 수요가 이렇게 많기도 했지만 이 차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세그먼트까지 다 이렇게 커버하는 상품성이라서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SUV나 뭐 미니밴은 물론 그 수입차 SUV까지도 이렇게 또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보면은 디젤은 기존의 뭐 미니밴이나 산타페 소렌토의 고객까지도 뺏어올 수가 있고 이 지금 타는 가솔린은 그 수입 SUV, 미국 브랜드 SUV까지도 뺏어올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여러 세그먼트의 수요까지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관계자한테 얼핏 듣기로는 아주 인기 많은 트림의 경우에는 최대 뭐 1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대기가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수요에 비해서 그 생산 캐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도 뭐 수요가 이렇게 많을 줄 예측을 못했다고 하죠. 지금 생산 라인은 늘리고는 있는데 그게 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펠리세이드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막 이 차를 막 6개월 이상씩 기다리면서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단점을 꼽자면은 저 세차 냄새가 있어요. 세차 냄새가 이게 약간 좀 희한한 게 그 2.2 디젤 시승회 때는 세차 냄새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 차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그때 차들 옮겨가면서 타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차들 대부분 다 세차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세차 냄새가 그거보다는 좀 나는 편이에요. 심지어 얘가 그 주행거리가 더 많거든요. 그때 그 차들은 주행거리가 다 되게 짧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2000km니까 근데 왜 그 차들에서는 안 났던 세차 냄새가 나는 걸까라고 어제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 차 시승기 다음에는요 그 펠리세이드 가솔린과 디젤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관심이 많은 모델이니까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7인승과 8인승의 비교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디젤은 이제 8인승이거든요. 예, 이로써 펠리세이드 가솔린 3.8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